안녕하십니까. 파생상품 딜링룸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파트 2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두 번 시간에 그 피셔 효과, 그 다음에 PPP 이런 얘기보다는 조금 더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론을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면 그게 잘 맞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화면을 보시면 어느 날 그 우리 한국은행이 부동산과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기 이자율, 그 정책 금리를 올렸습니다. 정책 금리를 올리니까 우선 첫 번째 시장의 반응은 시장의 장기 금리, 장기 시장 이자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어느 날 벌어졌는데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론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된 거잖아요. 명목 이자율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피셔 효과에 맞는 거죠. 이론적인 예측을 해보면 구매력 평가서를 따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왔으니까 화폐가 평가절하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환율이 평가절해야 돼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1,000원이라면 앞으로 1,200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또 국제 피셔 효과를 보면, 근데 국제 피셔 효과라는 거는 그 구매력 평가절과 피셔 효과를 그냥 단순하게 합친 거니까 뭐 당연히 맞는 건데요. 이자율이 오르면 화폐의 평가 절하를 가져온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측이 되니까 요약을 해볼까요?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있으니까 피셔 효과에서 이자율이 상승이 되는 것이고,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에 의해서 구매력 평가설에 의하면 환율이 평가절하된다. 또는 뭐 국제 피셔 효과로 봐도 이자율 상승이 되니까 환율이 평가절하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앞뒤가 딱딱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자율이 올랐잖아요. 정책금리든 시장금리든 어떤 시장에서 이자율이 올랐어요. 한국에서 이자율이 미국 이자율은 오르지 않았는데 한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그러면 한국의 환율은 1,000원이었던 게 1,200원 쪽으로, 그러니까 뭐 하루에 200원은 안 움직이니까 1,000원이었던 게 뭐 1,010원이 되거나 1,020원이 되거나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 뉴스를 굉장히 빨리 들었다든가 아직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다든가 환율이 평가절하되겠군. 그러니까 달러를 사야 되겠구나. 달러를 사야 올라가면 돈을 버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되게 환율이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1,000원이었던 게 뭐 995원이 되거나 990원이 되거나 980원. 그러니까 원화의 평가절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되는데요. 제 그동안 경험으로 보면 결국에 시장의 해석은 뭘까요? 시장의 해석은 이겁니다. 원화의 이자율이 올랐으니까 원화 보유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달러를 보유하면은 뭐 어저께는 이자를 1% 주고 한국도 1% 줬는데 한국의 이자율이 올랐으니까 원화로 바꿔놓으면 이자를 더 받으니까 원화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원화에서 이자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수요가 당장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 사자, 결국 달러 팔자가 많아져서 환율이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시장은 이론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까지 PPP니 피셔 효과니 생각해 봤던 거는 무슨 의미가 있고, 또 더 중요한 의미는 그럼 항상 반대로 가나? 제가 보면 그 대부분 이자율이 오르면 통화의 그 평가 절상이 보통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럴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이런 거 생각해보나 말한 거죠. 어쩔 때는 이렇고 어쩔 때는 저런데 뭐하러 그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생각하는 방법 중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거는 단기적 효과와 그 장기적 효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자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 국제 그 캐시플로우가 자금의 흐름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국의 물가가 오르는 것이면 한국의 환율이 뭐 더 강세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단기와 장기를 나눠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는 내려갈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것 같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제일 좋은 거는 오늘은 팔고 단기적으로는 다시 사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올라가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확실하면 뭐하러 팝니까? 그냥 사가지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래서 이게 참 실제로 트레이딩을 할 때 이런 이론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들이 과연 크게 도움이 되나, 그리고 오히려 헷갈리게만 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의 해석이란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냥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먼저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남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론적으로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 시장의 해석을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이번 예를 보면은 자, 인플레이션이 기대가 됐다고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기대되는 이유가 뭐였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세계적인 추세인가? 뭐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어나나? 그 다음에 정책금리를 지금 올렸는데 당장 이자율 시장에서도 지금 얼마나 올라가나? 정책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렸는데 10년짜리 이자율은 얼마나 올라가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과 한국이 둘 다 이자율을 올렸는데 인플레이션이 기대되기 때문에 미국은 1%를 올리고 우리는 2%를 올렸는데 그러면 그 변화는 시장 이자율의 강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고, 또 그 전에 이럴 수도 있죠. 시장 금리가 올라간 이유가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 신용 문제,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제가 워낙 나빠져서 사람들이 돈을 못 갚을 것 같아가지고 이자율을 올리는, 또는 단기 유동성이 나빠져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러면 상황은 전혀 다른 거죠. 아까 자금의 흐름하고는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를 잘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시장의 포커스가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제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얘기인데 뭐하러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해보냐 하겠지만 사실은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레커멘드 드리고 제가 항상 하고자 하고 노력을 했던 건 이겁니다. 우선은 어떤 일이 한 시장에서 벌어지면 이론적인 관계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맞든 틀리든 뭐 피셔 효과, 퍼처싱 파워 패리티 뭐 이렇게 하고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시장의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겠구나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판단이 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도 있고 터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시장의 그 포커스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시장의 이해를 판단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그 시장을 이해하고 가격을 예측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또 한 가지 관계, 우리 파생상품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현물과 선물. 그러면 지금 이제 이자율과 환율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봤는데 그러면 이런 현물 가격과 또 선물 가격의 그 관계는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